500만 원만 제발.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 병원복도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전화기에 대고 빌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런데 사흘 뒤 똑같은 남편이 울먹이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 엄마 병원비 2천만 원을 당장 결제하라고요. 저는 그날 시어머니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남편의 얼굴에 1,000원짜리 지폐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죠.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다르다고. 뭐가 다른데요? 내 엄마 목숨은 500만 원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그날 저는 그 인간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지윤, 올해 38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는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시장에 내다 팔며 저를 키웠습니다. 그런 엄마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하고 중견기업 사무직으로 취직했죠. 29의 선을 보고 만난 남자가 박민재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민재는 허름한 식당에서 김밥을 파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생하신 어머니를 제가 모시겠다며 엄마 손을 꼭 잡았죠. 그 한마디에 엄마도 저도 마음을 내줬습니다. 결혼 초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민재는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골프 모임이며 술자리에 쏟아부으면서 생활비는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엌에 가둬놓고 시누이들과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었고 민재는 한 번도 저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혼이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저만 바라보고 사니까 제가 무너지면 엄마도 무너지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결혼 9년 차에 접어든 어느 가을 저녁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보호자 이지윤님 맞으시죠? 어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간호사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귀를 때리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택시를 잡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좁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담낭이 터지기 직전입니다.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시고 선납금 500만 원을 원무과에 먼저 납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차트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 제 통장에는 2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시댁 경조사비를 대느라 쪼개고 또 쪼개 쓴 탓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에야 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빨리 병원으로 와. 제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나 지금 바쁜데? 모임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다고. 민재가 쩝쩝거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데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 우리가 같이 모으는 공동통장에서 돈 좀 빼줘. 제발 부탁이야. 제가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습니다. 500. 미쳤어. 지금 내가 이번 달 공치는 모임 회비 결제해야 하는 거 알잖아. 그거 밀리면 나 모임에서 잘려. 당장 내일 모레가 결제일인데 그 돈을 어떻게 빼? 민재가 탁자를 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공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가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사람 목숨이 달렸는데 그깟 모임이 중요해. 제가 주먹을 꽉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큰일이면 네가 알아서 해. 내 돈 가지고 왜 네 맘대로야.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 끊어. 민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복도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받았습니다. 진짜 제발 부탁이야. 내가 무릎 꿇을게. 지금 병원 바닥에 진짜 무릎 꿇고 있어. 민재야, 우리 엄마 살려야 해. 돈부터 내고 내가 나중에 다 채워 넣을게.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진짜 짜증나게 하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나 밥 먹는데 체하게 그만 좀 전화해. 알아서 하라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간호사가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수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원무과 다녀오셔야 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누운 응급실 커튼 사이로 엄마의 마른 발이 보였습니다. 저 발로 새벽마다 시장까지 걸어가셨구나. 저 발로 저를 업고 병원에 다니셨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무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요, 청약 저축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당장 돈이 필요한데 바로 입금되나요?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결혼 전부터 10년 넘게 부어왔던 청약 저축을 해지했습니다. 엄마 수술비에 보태려고 한 푼도 안 건드리고 아껴왔던 돈이었습니다. 500만 원이 입금되자마자 원무과 창구로 뛰어갔습니다. 수술비 납부합니다. 여기 카드로 긁어주세요. 빨리 수술실로 연락 좀 넣어주세요. 접수를 마치고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빨간 수술 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꼭 살아서 나와요. 그 빨간 불빛을 올려다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별을 세웠습니다. 박민재, 그 인간과의 인연은 오늘로 끝이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들도 전부 끝이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의사가 나와 괜찮다는 말을 해줄 때까지 저는 그 의자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회복실에서 죽을 받아드실 만큼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야, 이지훈.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튀어와. 우리 엄마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갑자기 멎었다가 겨우 돌아오셨는데 큰 병원 특실에 입원하셨거든. 병원비가 2천만 원이야. 당장 결제해. 민재가 헐떡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다급하면서도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전 이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잠든 얼굴을 한번 내려다보고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은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특실 앞에 도착하니 민재와 시누이 둘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자마자 손짓을 했습니다. 야, 빨리 와서 결제해. 원무과에서 오늘 안에 선납하라고 난리야. 돈 없어 죽겠는데 빨랑 카드 내놔. 시누이 중 큰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며느리라는 년이 시어머니 입원해 계신데 사흘이나 지나서 오면 어떡해. 너 내가 왜 이렇게 싹수가 놀았니? 당장 가서 결제나 해. 큰 시누이가 혀를 차며 노려봤습니다. 저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재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돈 못 내. 제가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재가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사흘 전에 네가 나한테 한 말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돈은 한 푼도 안 내. 제가 민재의 눈을 피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민재가 제 팔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야, 미쳤어. 우리 엄마잖아. 우리 엄마는 다르지. 어디다 대고 니네 엄마랑 비교를 해. 민재가 얼굴을 붉히며 발악했습니다. 뭐가 달라?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공치는 모임 회비가 더 급하다던 사람이 2천만 원 네가 알아서 해. 난 돈 없어. 제가 잡힌 팔을 강하게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산소 호흡기를 쓴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누워있는데 돈을 안 내. 저런 몹쓸 년을 봤나?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갑자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재가 이를 악물고 저를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복도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때리려고 합니다. 사흘 전에 장모 수술비 500만 원도 안 내면서 자기 엄마한테는 2천만 원 내라고 생떼 쓰는 사람이에요. 다들 와서 구경 좀 해보세요. 복도에 있던 간호사 3명과 보호자 대여섯 명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재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시누이가 달려와 민재의 팔을 잡아내렸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내 안에 구겨져 있던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뽑아 민재의 얼굴 앞에 뿌렸습니다. 이거면 됐지. 공치는 모임 회비에 보태. 거지 같은 인간아. 지폐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재가 발밑에 떨어진 지폐를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장 옆에 세워둔 대형 쓰레기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 와이셔츠, 골프복, 넥타이 하나도 남김없이 봉투에 쑤셔 넣었습니다. 서재에 있던 골프채 가방도, 욕실에 있던 면도기와 비타민통도,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시계까지 전부 봉투에 담았습니다. 검은 봉투 4개가 현관 앞에 나란히 늘어섰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민재 생일 4자리에서 엄마 생일 4자리로 눌러 넣었죠.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시어머니, 큰 시누이, 작은 시누이 번호를 하나씩 수신 차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재 번호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잠깐 멈칫했지만 곧바로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관 CCTV 전원을 켰습니다. 지난달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쓰라고 사준 소형 카메라였는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습니다. 녹화 버튼까지 누른 뒤 저는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시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현관 밖에서 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었죠. 곧이어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비밀번호 왜 안 돼? 문 열어. 저는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훈, 문 안 열어? 쾅, 쾅. 민재가 문을 발로 찼습니다. 경찰 부른다. 진짜 경찰 부를 거야. 저는 CCTV 화면을 전화기로 확인했습니다. 민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얼마 뒤 민재의 발길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차 앞에 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구겨져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차에서 잤나 봅니다. 민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가? 나랑 얘기 안 하고 갈 생각이야? 비켜. 출근해야 해. 출근은 무슨? 우리 엄마 아직 병원인데 네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저는 민재를 피해 운전석 문을 열려 했습니다. 민재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아서 손목이 아팠습니다. 저는 손목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민재가 이번에는 조수석 쪽으로 돌아가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같이 얘기하자고. 저는 전화기를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변 보호 요청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이 강제로 차문을 열려고 합니다. 주소는요.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지금 나한테 경찰을 불러? 손 안 치우면 현행범으로 신고할 거야. 네가 감히. 15분 뒤 경찰 2명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민재가 아내와 얘기하려던 것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제 손목에 붉게 찍힌 자국을 본 경찰이 민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재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돌려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지훈, 너 진짜 이럴 거야. 두고 보자. 저는 대답 대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민재가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대로 회사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민재가 파출소에서 훈방 조치를 받고 풀려났다는 소식은 그날 저녁 경찰 연락으로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해서 회사 로비로 들어서는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커다란 피켓이 보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폐륜 며느리 이지훈, 시어머니 병원비 거부한 악녀. 피켓을 든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옆에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나란히 서서 전단지를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전현이야. 전현이 시어머니 죽게 내버려둔 년이야.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와 시어머니 앞을 막았습니다. 여기 회사 건물입니다. 나가주세요. 시어머니가 보안요원 팔을 뿌리치며 로비 안쪽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7층까지 올라온 시댁 식구들은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큰 시누이가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지훈 나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 사무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구경하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 손에 들린 전화기를 보았습니다. 동료의 어깨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전화기 카메라 좀 빌려줄 수 있어? 저 사람들이 행패 부리는 거 찍어야 해.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시댁 식구들이 서류를 던지고 소리 지르는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작은 시누이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손으로 렌즈를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후에 인사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밀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이 대리, 오늘 일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어. 솔직히 말하면 윗선에서도 좋게 안 보고 있고.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권고사직 동의서였습니다. 가정사를 회사까지 끌고 오면 곤란하지. 이 대리도 좀 쉬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저는 동의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인사팀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저 안 나갑니다. 오늘 일은 제가 일으킨 게 아니라 시댁 사람들이 불법으로 침입해서 벌인 겁니다. 회의실을 나온 저는 사내 익명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동료 전화기로 찍은 영상, 그리고 사흘 전 민재가 전화로 내뱉었던 폭언 녹음 파일을 함께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습니다. 장모 수술비 거절하고 골프 간 남편, 시댁이 회사까지 와서 행패 부린 현장 영상. 글을 올리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댓글이 100개를 넘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같은 층 직원 2명이 제 자리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대리, 우리가 편이야. 힘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비로소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내일은 가정법원에 가야 합니다. 이혼 소장을 내러 갈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반차를 내고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장 양식을 인터넷에서 미리 출력해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법원 민원실 창구에 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접수 담당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지훈님, 잠시만요. 상대 측에서 이미 서류가 접수된 게 있네요. 서류요? 무슨 서류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글씨를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이지훈은 심각한 우울증과 망상, 장애를 앓고 있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상태임을 증명함. 그 아래에 어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병원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거짓이에요. 저는 이 병원에 간 적도 없어요. 일단 소장 접수는 가능하십니다만 상대 측 제출 자료가 있으니 재판 과정에서 다뤄질 겁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법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양쪽에 정장 차림의 남자 셋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발견하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왔어? 소장 내려온 거지? 저는 민재 옆에 선 남자들을 봤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대형 로펌 이름이 새겨진 명함집이 꽂혀 있었습니다. 변호사 3명이나 데리고 온 거야? 응. 나 이번에 제대로 준비했거든. 민재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네 정신병 진단서도 넣어놨으니까 법원에서 네 말 누가 믿어줄지 잘 생각해봐. 민재의 뒤에 선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돌아서서 법원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타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안에서 찬바람이 훅 불어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발밑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여보니 엄마 사진이었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져서 엄마 얼굴 위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서랍장이 전부 열려 있었고 제 베이킹 도구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반죽 밀대, 실리콘 틀, 오븐 장갑, 엄마가 선물해준 나무 주걱까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단 위에 밀대가 부러진 채 떨어져 있었고 오븐 장갑이 나뭇가지에 걸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액자 3개도 화단 흙 위에 나뒹굴었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도어락 옆 벽에 드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경찰 2명이 30분 뒤에 왔습니다. 저는 깨진 액자와 베란다 밖으로 던져진 물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제 물건을 다 부쉈어요. 신고합니다. 경찰이 거실을 둘러보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자택이시죠? 부부싸움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망가뜨린 거예요. 일단 사진 찍어 놓으시고 필요하면 민사로 진행하세요. 경찰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화단에서 엄마 사진을 주워 올라왔습니다. 유리 파편을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깨진 액자 속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거실 바닥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날 밤 전화기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공동명의 예금 계좌에서 전액 출금 완료. 적금 계좌 해지 후 전액 이체 완료.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전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민재가 옮긴 겁니다. 신용카드 앱을 열었습니다. 한도 초과, 사용 불가. 카드마저 막혀 있었습니다. 내일 엄마 병원비 잔금을 내야 하는데 통장에 남은 돈이 12,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 한 알을 먹었습니다. 눈이 무거워지면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기를 열었는데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에 수신된 문자였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습니다. 제2금융권 비대면 대출 실행 완료. 대출 금액 4,800만 원. 상환 기일 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저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금융 앱에 접속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3시 제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잠든 제 손가락을 가져다가 전화기 지문 잠금을 풀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통장 잔고 12,000원의 빚이 4,800만 원. 전화기를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른 건지 아니면 이제 울 힘조차 없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스위트룸 1208호 매주 금요일 밤 9시. 발신자 표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강남 그랜드 호텔 로비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카메라를 넣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호텔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시계가 밤 9시를 가리켰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호텔 회전문 앞에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민재가 내렸습니다. 양복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긴 머리에 빨간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민재가 그 여자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민재 팔에 매달려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셔터를 눌렀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짱을 끼는 모습,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가 여자의 볼에 입술을 대는 모습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다음 주에 심부름센터에 연락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엄마 병원 보증금 환급분 중 일부를 빼내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사흘 뒤 심부름센터 직원이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강남 쪽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종업원입니다. 이름은 확인이 안 되고 예명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직원이 봉투에서 사진 여러 장을 꺼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민재와 그 여자가 함께 택배를 받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님 남편 이름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이 3억입니다. 3억? 저는 사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사진이 바르르 흔들렸습니다. 민재가 엄마 수술비 500만 원을 거절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골프 연회비가 급하다고 했죠. 그 돈이 골프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분이 가상화폐 거래를 하셨는데 큰 손실을 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빌린 돈까지 합치면 빚이 꽤 됩니다. 그 와중에 저 여자한테 명품 가방이며 귀금속이며 사줬던 카드 내역도 나왔고요. 서류를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상화폐로 돈을 날리고 유흥업소 여자에게 아파트를 얻어주고 명품을 사주느라 집안 돈을 전부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수술비 500만 원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작에 다 써버리고 없었던 겁니다.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고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며칠 뒤 퇴근하고 집 앞 복도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옆에 누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원피스 대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호텔에서 민재와 함께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지훈 씨 맞죠? 만나고 싶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콩알만한 형체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재 오빠 아이예요. 8주 됐어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자가 사진을 흔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해주세요. 오빠가 저한테 올 수 있게 깔끔하게 빠져줘요. 가진 거 없이 빈손으로 나가면 돼요.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러 온 거야?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대출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민재가 제 지문을 도용해서 받아낸 그 4,800만 원짜리 대출이었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펄럭이며 웃었습니다. 이거 알죠? 이혼 안 해주면 이 빚 고스란히 언니가 갚아야 해요. 민재 오빠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저는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26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을 짙게 했는데 눈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외도에 명의도용 대출에 임신까지. 민재가 처음부터 짜놓은 판이었습니다. 저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든 다음 저 여자한테 가려고 한 거였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여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며 뭐라고 더 말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기가 울려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병원으로 와주세요. 낯선 사람들이 병실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엄마 병실 앞에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무슨 빚이 있어요. 나가요, 제발 나가요. 저는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가 침대 위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엄마 침대 난간을 잡고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빚이 맞습니다. 본인이 안 갚으면 가족한테라도 받아야죠. 엄마한테 손대지 마. 제가 소리치자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남자가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엄마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붙잡고 버텼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와 보안실에 연락했고 10분 뒤 남자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훈아, 엄마 괜찮아. 괜찮으니까 울지 마.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민재,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국선 변호사마저 상대 측 로펌의 압력에 사임했다는 통보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돈도 없고 편도 없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큰 사거리를 지나는데 건물 벽면에 붙은 대형 전광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인터뷰 화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서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렀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태호, 통산 승률 100% 기록 경신.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강태호.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화면 속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마 위로 넘긴 머리카락,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동아리 뒤풀이에서 취한 저를 업어다 기숙사 앞에 내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기간마다 도서관 제자리에 두유랑 빵을 놓아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서 있다가 제가 민재와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돌아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배가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광판에 뜬 로펌 이름을 전화기에 적었습니다. 검색하니 주소가 나왔습니다. 강남에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태호 선배의 로펌은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 12번째 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 유리문 너머로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비서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예약 없이는 대표님 면담이 어렵습니다. 강태호 변호사님께 전해주세요. 같은 대학 후배 이지훈이 왔다고요. 제발이요. 비서가 난처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짧게 통화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세요. 복도 끝 대표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안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면 가득 꽂힌 책들이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왼쪽 눈썹 끝 작은 점이 그대로였습니다. 태호 선배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벌렸습니다. 한 발짝 다가오더니 멈춰 섰습니다. 태호 선배의 시선이 제 얼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부은 눈, 갈라진 입술, 며칠째 못 감은 머리카락. 태호 선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훈아. 1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태호 선배가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서류를 옆으로 밀어내고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전부 취소해줘. 태호 선배가 의자를 빼서 저를 앉혔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 입구를 제대로 뜯지 못했습니다. 태호 선배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민재의 폭언 녹음 파일을 저장한 USB,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 심부름 센터에서 받은 조사보고서, 내연녀가 들이밀었던 대출 서류 사본, 허위 진단서 사진. 태호 선배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읽던 태호 선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대출 서류 사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태호 선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하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대출. 네가 잠든 사이에 지문을 가져다 쓴 거 맞아? 네. 수면제 먹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실행됐어요. 태호 선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2번 두드렸습니다. 이건 내가 맡을게. 돈은 한 푼도 생각하지 마. 선배, 그건 변호사비 얘기하려면 하지 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태호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내선 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박 변호사, 조사관 전원 지금 당장 대표실로 와줘. 5분 뒤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과 조사관 3명이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태호 선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건 전담팀을 꾸린다. 제일 먼저 이 대출 무효화 소송 들어가. 잠든 사이에 지문을 도용해서 실행한 대출이니까 충분히 뒤집을 수 있어. 그리고 남편 명의 계좌 전부 추적해.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내. 변호사 1명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수첩을 펴고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태호 선배가 제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집에 돌아가서 짐 챙기는 척하면서 민재 서재에 이걸 좀 설치해 줄 수 있어? 태호 선배가 서랍에서 손톱만 한 카메라 2개와 동전 크기의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재가 그 여자랑 전화하거나 만나서 돈 얘기하는 거 꼭 잡아야 해. 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짐을 챙기러 간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민재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꽂이 사이에 카메라 하나를 끼워 넣고 컴퓨터 모니터 뒤편에 나머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녹음기는 서랍장 안쪽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을 가방에 담아 집을 나왔습니다. 3일 뒤 태호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잡았다. 민재가 서재에서 그 여자한테 전화해서 내 이름으로 된 대출금 어디에 숨겼는지 다 말했어. 아파트 전세 보증금하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2개로 나눠 넣었더라. 그리고 하나 더. 민재 쪽에서 법원에 낸 그 정신과 진단서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진료 기록이 없어. 진단서 써준 의사가 민재한테 돈 받고 도장 찍어준 거야. 선배,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 의사 고발장 넣고 민재는 서류 위조하고 대출 사기 친 것까지 합쳐서 고소장 접수할 거야.
형사사건으로 간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그 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태호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가 우리 로펌으로 찾아왔어. 합의하자고. 합의요? 지금 와볼래? 안 와도 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갈게요. 로펌에 도착하니 대표실 앞 복도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태호 선배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잘됐다. 이 사람한테 말이 안 통해서 네가 좀 말해줘. 합의금 5천이면 괜찮잖아. 태호 선배가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서류 가운데를 잡더니 한 번에 쭉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호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내려다봤습니다. 합의는 없어. 법정에서 끝까지 간다. 나가. 민재가 이를 드러내며 태호 선배에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태호 선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민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재가 서류 조각을 발로 차며 대표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재의 내연녀가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내연녀가 일하던 유흥업소에 경찰 압수수색이 들어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호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쪽으로 연락해 왔어. 민재 가상화폐 거래 장부를 넘기겠다고. 대신 자기는 빼달라는 거지. 장부요? 민재가 가상화폐로 번 돈을 세탁한 기록이야. 금액이며 날짜며 전부 적혀 있어. 이거면 민재 완전히 끝이야. 그날 밤 내연녀는 장부를 태호 선배에게 넘기고 짐을 싸서 사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비웠습니다. 태호 선배는 내연녀가 넘긴 장부 사본과 제가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는 기자에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전화기로 뉴스를 열었는데 민재의 얼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중견기업 과장 박모 씨, 아내 명의 도용에 불법 대출 및 가상화폐 자금 세탁 혐의. 민재가 다니던 회사 사내 게시판에도 기사 링크가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친정엄마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차단을 풀어놓은 건 태호 선배의 지시였습니다. 민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해 두라고 했거든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민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듣던 그 신경질적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제발. 할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전화로는 안 돼. 얼굴 보고 해야 해.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 저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우리 집 앞 편의점. 30분 뒤에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나자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양복 대신 구겨진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있었고 면도를 안 해서 턱에 수염이 거뭇거뭇 나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외제차를 몰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재가 제 앞에 서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두 무릎이 닿았습니다. 지훈아, 내가 잘못했어. 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제 바지 끝자락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회사에서도 잘리고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하고 이러다 나 진짜 끝이야. 우리 엄마 병원비도 밀려있고 제발.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민재 이름으로 날아온 비톡촉장이었고 다른 한 장은 시어머니의 밀린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 2장을 민재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민재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네 엄마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래며. 네가 한 말 벌써 잊은 거야? 민재가 무릎 위에 떨어진 청구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제발. 저는 발목을 빼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 재판이 다음 날로 다가온 밤이었습니다. 태호 선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먹자. 8시에 데리러 갈게. 태호 선배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타니 차 안에 꽃향기가 났습니다. 뒷좌석에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선배? 내일 잘하자는 의미에서. 배고프지? 가자. 태호 선배가 저를 데려간 곳은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테이블이 하나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고 접시 위에 냅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배, 여기 통째로 빌린 거예요? 오늘은 사건 얘기하지 말자. 그냥 밥 먹자. 태호 선배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프가 나오고 빵이 나오고 고기가 나왔습니다. 태호 선배는 대학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동아리 MT 때 계곡에서 미끄러져서 내가 업고 올라간 거 기억나? 그걸 아직 기억해요? 잊어버릴 리가 있나? 태호 선배가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내일 내가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저도 물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끝이 납니다. 내일이면 저는 자유입니다. 가정법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법정 입구 앞 나무 의자에 앉아 2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태호 선배가 옆에 서서 서류 가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 복도 끝에서 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바지에 주름이 잡혀 있었고 구두 끝이 긁혀 있었습니다. 민재 옆에 변호사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 3명이던 변호사가 1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가 저를 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판사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태호 선배와 나란히 원고석에 앉았고 민재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 측 준비되셨습니까? 태호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태호 선배가 서류 가방에서 USB를 꺼내 법원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법정 옆 벽에 설치된 대형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로 뜬 것은 민재의 가상화폐 거래 장부였습니다. 날짜별로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돈이 빠져나간 계좌번호가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박민재는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한 자금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계좌로 분산 이체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남 그랜드 호텔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떴습니다. 민재가 내 연녀의 허리에 손을 얹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가 내 연녀의 볼에 입을 맞추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유흥업소 출신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본인 이름으로 해당 여성의 주거지 전세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가 떴습니다. 태호 선배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대출은 원고가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든 새벽 3시에 실행됐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지문을 도용해 전화기 잠금을 풀고 비대면으로 실행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대출에 대해 어떠한 동의도 한 적 없습니다. 민재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원고 측 발언이 끝난 뒤에 하세요. 태호 선배가 마지막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민재 측이 법원에 제출했던 정신과 진단서였습니다. 그 옆에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 조회 결과가 나란히 떴습니다. 진료 기록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원고를 단 한 번도 진료한 적이 없습니다. 피고가 돈을 주고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이며 해당 의사는 현재 고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태호 선배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민재 쪽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반론하실 내용 있습니까? 민재의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입을 열지 못하고 서류만 뒤적거렸습니다. 민재가 변호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잠시 서류를 넘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합니다. 이혼 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소유권 전부를 원고에게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의 명의도용 대출권은 별도 형사 절차에서 다뤄질 것이며 허위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도 법원은 엄중히 보고 있음을 알립니다. 나무 망치가 내려왔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민재가 피고석에서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변호사가 민재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 선배가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옆에 섰습니다. 법정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 햇살이 밝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제 바지 끝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아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지훈아, 며느리가 어떻게 이래. 민재가 빚이 산더미인데 조금이라도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제 바짓단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태호 선배가 함께 온 경호원 2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호원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시어머니한테.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이 등 뒤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호 선배가 제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오랜만에 하늘이 높아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민재와 함께 살던 그 집을 시세보다 높은 값에 내놓았는데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습니다.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던 날, 저는 엄마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전화기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엄마가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통장 잔고 숫자를 본 엄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뭐야? 아파트 판돈이에요. 엄마, 우리 카페 하자. 엄마랑 나랑 같이. 엄마가 이불 위에 놓인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카페?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 엄마가 구워주던 쿠키 있잖아요. 버터 쿠키. 그거 파는 거예요. 내가 케이크 만들고 엄마가 쿠키 굽고 엄마가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하자면 엄마가 해야지. 퇴원 후 저는 매일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골목마다 들어가 보고 건물 층수를 세고 유동 인구를 눈으로 헤아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작은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찾았습니다. 큰 길에서 한 블록 안쪽이라 임대료가 저렴했고 앞에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들어서니 창이 넓어서 햇빛이 바닥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다 싶었습니다. 임대 계약을 하고 인테리어에 들어갔습니다. 벽에 연한 살구색 페인트를 칠하고 원목 테이블 6개를 들여놓았습니다. 진열장에는 유리판을 깔고 조명은 따뜻한 빛으로 골랐습니다. 2층은 엄마 쉼터로 꾸몄습니다. 작은 소파 하나, 담요 한 장, 엄마가 좋아하는 라디오 한 대. 간판 글씨는 엄마한테 부탁했습니다. 엄마가 붓펜으로 또박또박 써준 카페 이름을 간판 업체에 넘겼습니다. 가오픈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습니다. 진열장 안에 제가 새벽부터 만든 케이크 3종류와 타르트 4종류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는데 쟁반 위에 쿠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버터 쿠키였습니다. 엄마가 쿠키를 진열장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쿠키 모양이 좀 삐뚤삐뚤하지? 아니에요, 예뻐요. 이게 제일 맛있는 거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앞치마 끈을 고쳐 매며 웃었습니다. 엄마 얼굴에 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카페는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가 만든 바스크 치즈케이크가 동네 맘카페에 올라가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버터 쿠키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유명 맛집 유튜버가 가게에 들렀다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 뒤로 줄이 문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태호 선배가 주말마다 카페에 왔습니다.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가 새로 개발한 디저트가 있으면 가장 먼저 태호 선배 테이블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선배, 이거 먹어봐요. 유자 무스케이크 시작품이에요. 태호 선배가 포크로 한 입 떠서 먹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이건 무조건 메뉴에 넣어야 해. 진짜요? 유자 향이 너무 센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 이 정도가 딱이야. 태호 선배가 웃으며 한 입 더 떴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아 같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차를 타고 근교로 나갔습니다. 강변도로를 달리며 엄마가 조수석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훈아, 저기 은행나무가 노랗다. 예쁘죠? 엄마, 다음 주에는 백화점 가요. 엄마 겨울 코트 사드릴게요. 코트는 무슨,
엄마 옷 있어. 엄마 그 코트 5년 됐잖아요. 이번에는 좋은 거 사요. 엄마가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엄마한테 카멜색 코트를 입혀드렸습니다. 거울 앞에 선 엄마가 코트 단추를 만지며 쭈뼛거렸습니다. 엄마한테 이런 건 과분하다. 과분하긴요. 엄마가 제일 예뻐요. 엄마가 거울 속 저를 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그 표정이 어릴 적 소풍 도시락을 싸주던 엄마 얼굴과 겹쳤습니다. 카페 매출은 매달 올랐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전화기를 열어 숫자를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카페를 찾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이혼 후 새 인생, 동네 디저트 카페로 성공한 여성 사업가 이지윤 씨. 엄마가 신문을 오려서 카페 벽에 붙여놓았습니다. 2층 카페 확장을 넘어 아예 2호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카페 불을 끄려는데 유리문 밖에 태호 선배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장미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선배,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태호 선배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지윤아, 나 할 말 있어. 태호 선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법정에서 서류를 읽을 때처럼 침착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때부터 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나랑 같이 있어줄 수 있어?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장미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태호 선배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호 선배가 한 발짝 다가오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긴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태호 선배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태호 선배의 시선이 제 어깨 너머로 향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서 무릎을 꿇던 그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500만 원이 없어서 엄마를 살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남편이 내뱉은 그 차가운 한마디. 그때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바닥이 시작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일어섰고 두 발로 걸었고 제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엄마의 웃음을 되찾았고 제 이름이 걸린 가게를 열었고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군가는 운이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운이 아니라 버틴 겁니다. 이를 악물고 울면서도 한 발짝씩 걸은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병원 복도에서 무릎 꿇던 그때의 저처럼 막막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괜찮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버티고 나면 반드시 그 끝에 햇빛이 들어오는 날이 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